이제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관객분들 와주셔서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저희 그 감독님들하고 배우님들도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한 분씩 자기 소개 부탁드려볼까요? 민호 배우님. 안녕하세요. 이거 하세요. 이거 쓰면 돼. 해도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섭의 최이준 역을 맡은 재민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섭을 연출하게 된 허진석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망치와 금붕어 연출을 맡은 박수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과정의 윤리를 연출한 전수빈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가정의 윤리에서 연출부 막내 송하영을 연기한 배우 김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각자 보면 그 이력들이 좀 특이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처음부터 뭐 영화를 전공 안 하셨던 분도 계신 것 같고 한데요. 그 배우님들은 어떻게 연기를 시작하게 되셨는지에서부터 이 영화에 어떻게 출연하게 되셨는지를 저희 관객분들한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감독님들은 뭐 그동안 어떤 사연으로 영화를 시작하게 되셔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되셨는지를 이제 제일 처음으로 저희 관객분들한테 알려주시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조금 더 부드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들을 듣고 영화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민호 배우님 먼저 할까요? 연기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 제가 5살 때 연기하는 사람을 따라했는데 그게 따라하다 보니까 그걸 그냥 하게 됐어요. 근데 실례지만 지금은 몇 살이시죠? 저 지금은 11살. 이 좀 영화가 7시 30분에 시작해서 좀 저녁에 좀 늦게 밤에 끝나서 저희 민호 배우님이 잠자는 시간이랑 겹치지 않을까 좀 우려를 했는데 레고만 있으면 이제 밤 2, 3시도 너끈하다고 하셔서 마음을 놓았거든요. 네. 아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거였나요? 괜찮아요. 네. 그리고 이제 허진석 감독님. 네. 네. 질문이 뭐였죠? 네, 영화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뭐 이 영화는 또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좀 저희 관객분들한테 설명해 주십사 합니다. 영화를 시작을 하게 된 거는 제가 원래 본업이 이제 사진 작가 포토그래퍼였는데요. 이제 사진 작가의 일을 하면 보통 혼자 작업하는 경우가 좀 되려 많아요. 근데 이제 영화란 작업은 혼자만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라 다 같이 각 분야의 여러 최고인 사람들과 함께 작업하는 그런 너무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런 감독이 되고 싶다라는 꿈은 전혀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벌써 3편의 영화를 지금 제작을 하게 되었고 이번 섭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이 영화로서 관객들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아동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고 또 그렇게 또 한부모 가정 뭐 그런 걸 많이 주제로 다뤘던 것 같습니다. 박수빈 감독님 말씀하시죠. 저는 이제 되게 굉장히 개인적이고 솔직한 이유 때문에 영화를 만들게 됐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졸업 필수 요건이 학과 졸업 필수 요건이 이제 영화 한 편, 단편 영화 한 편을 제작하는 그런 조건이 있어서 저는 이 작품을 만들게 됐고요. 그 중에서도 많은 파트 중에서도 제가 연출을 맡게 됐던 거는 그 당시에 제가 좀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지쳐 있는 상태였는데 영화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았고 좀 진부하지만 그리고 또 제가 어떤 무언가에 집중을 해서
완전히 정신을 놓고 집중을 해서 좀 그런 제 심신을 좀 그런 심신 좀 지쳐 있는 심신을 좀 달래보고자 네, 영화 연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화를 연출할 때는 영화를 연출한다고 해서 좀 대단한 인물로 대단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좀 저희가 그냥 평범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의 그런 잊고 살아가는 이야기들도 충분히 영화로 만들어질 수 있겠다 싶어서 저는 조금 더 친근한 영화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저는 영화를 시작하게 된 거는 중학교 때 데이비 핀처의 패닉 룸이라는 영화를 보고 그 감독의 존재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됐어요. 저렇게 카메라를 움직이는 것도 다 감독의 어떤 의도가 있겠구나 그런 걸 좀 깨닫고 나서 영화에 매료돼서 지금까지 오게 됐고 과정의 윤리를 만들게 된 거는 2018년도 말에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라는 영화를 보다가 그 회의실 장면이 잠깐 나오거든요. 그 장면을 보고 저 공간에 모인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완전 파멸 직전까지 어떤 설전을 벌여가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시나리오를 쓰게 됐고 그때 당시에 미투 운동으로 되게 많은 남성 예술가들의 어떤 성범죄 사실이 많이 폭로가 되고 예술가와 예술가의 어떤 작업물이 과연 별개로 놓고 봐질 수가 있는가 이런 논의가 많이 오갔잖아요. 그런 고민들이랑 영화를 만드는 그 결과 뒤에 가려진 어떤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과정의 윤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저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사람이고 또 자라면서 접했던 매체 중에 제일 관심 있었던 게 영화였어요. 그래서 영화를 많이 보게 됐고 영화를 좋아하게 됐고 또 영화가 뭔지 더 알고 싶어졌고 그래서 영화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먹었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을 많이 탐구할 수 있는 연기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과정의 윤리는 감독님께서 제 전작을 보시고 감사하게도 연락을 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또 마찬가지로 이 영화에 담긴 그런 생각들이 더 알고 싶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배우님 전작은 어떤 영화였고 어떤 역할이셨나요? 그 작년 부산 독립영화제에서 소개되었던 무리라는 작품이었는데 거기선 사회초년생 역할이었고 그 주위의 많은 부조리들을 목격하고 거기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런 물음을 던지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 그러면 그 박수빈 감독님은 그런 지금 말씀 들은 데서 유추해 보자면 지금 이 영화에 캐스팅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계기가 그 영화의 어떤 면과 이 그 본인이 생각하신 캐릭터가 조응한다고 생각하셨는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과정의 윤리에서 그 지훈 배우님이 연기해주신 하영 역할은 되게 머릿속에 적당한 배우분들을 못 떠올려가지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하던 차에 동서대학교 영화과 졸업작품으로 올랐던 무리를 보고 선택을 하게 된 거거든요. 거기에서도 되게 뭔가 좀 자기가 직접 표현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 사이에서 좀 갈등을 많이 하는 캐릭터였는데 그런 것까지 조금 지금 생각해보면 접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 더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오픈 채팅 중. 이제 하고 계시는구나. 네. 네. 그러면 제가 민호 배우님한테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 연기하면서 어땠나요? 재미있었나요? 어떤 부분이 연기하기가 되게 힘들었고 또 어떤 부분은 되게 즐거웠고 그런 게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같이 스태프분들이랑 그 마지막 판에 저녁에 나 생크림 케이크 싫어해 그 말할 때
그때는 스태프분들이랑 다 같이 즐거웠고 그리고 또 그 다리 위에서 그 촬영할 때도 그때도 같이 저 위로해 주셔서 고마웠고 또 조금 힘들었던 점은 그 다리에서 또 우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한 슬픈데 울어야 돼서 힘들었을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슬프긴 한데 마음은 슬픈데 눈물이 안 나서 낭패였구나. 네. 민호 배우님은 그 평소 그 연기하는 게 이 여기 섭외 나온 그 이준이는 굉장히 나이보다 성숙한 이렇게 아침에 그 저도 사실 잘 못 그러는데 그 알람 소리를 들으면 바로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리도 막 정리하고 그리고 무려 어머니가 출근하는데 토스트까지 구워주는 되게 희귀한 네, 그런 아들인데요. 네, 그 우리 민호 배우님의 평소 모습과 얼마나 갖고 다른지가 또 궁금하네요. 그냥 아예 반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니 저는 알람 시계를 들어도 한 5분 정도는 안 깨울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음식을 할 줄 모르고 또 엄마를 챙기는 거는 아직 커서 할 수 있다. 그렇게. 그게 정상이죠. 네. 네. 그렇다고 그 나왔던 그 이준이가 비정상이라는 건 아니지만 좀 특수한 경우죠. 네. 좀 빨리 철이 들어가지고 네. 빨리 어른이 된 그런 느낌의 네. 그 허진석 감독님은 이전에도 작품들을 어린이들과 함께 하신 적이 있나요? 어떠세요? 네, 저는 전작 전부 다 아역 배우 친구분들하고 다 작업을 진행했고요. 아역 배우랑 같이 촬영을 하면 물론 성인 배우분들하고 작업하는 것도 물론 너무 재밌지만 특히 아역 배우분들이랑 작업을 하면 더 이런 촬영장에서 좀 더 활기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역으로 좀 제가 이 어린 친구들의 좋은 에너지를 좀 더 받고 간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계속 아역 친구들이랑 작업을 하고 있고 추후에도 계속 아역 친구들이랑 작업을 할 계획이 또 있습니다. 아 그러면 혹시 키아로스타미의 영화 좋아하시나요? 아파스 키아로스타미가 어린이 배우들과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그 동네에 있는 동네 친구들 이렇게 캐스팅해가지고 많이 영화를 만드시는데 네 그런 영화들도 꽤 좋아하실까요? 그분은 이제 동네에 있는 아이들을 했는데 저는 연기를 잘 된 아이들로 네. 두 가지의 차이가. 네. 연기를 잘한다는 말이에요. 사실 저희 섭이 네. 이제 아역 배우를 공지를 할 때 아역만 한 250명 정도에 지원을 했고 그 중에서 이제 계속 서류를 1차 정도 하고 최종적으로 올라간 애가 이제 민호랑 13살짜리 이제 또 아역 배우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제 내용상 13살짜리 친구는 너무 큰 것 같아서 이제 민호를 이제 캐스팅 후 트레이닝을 따로 또 한 달 정도 기간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어린이 배우랑 그 일을 그 작업을 하면 그 보니까 어린이 배우는 달리기를 시키면 웃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달리면 웃는데요. 그래서 참 되게 애를 많이 먹는다고 들었는데 혹시 또 그런 제가 알고 있는 것 이외에 어린이 배우랑 작업을 하면 이런 점들이 있다고 사람들 여러 저희 계신 관객분들한테 알려드릴 만한 뭐 귀엽거나 재밌는 일이 있을까요? 귀엽거나 재밌는 일보다는 아역 배우랑 이제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좀 뭐랄까요 스태프들의 언행 그다음에 스태프분들의 이제 흡연 부분에 대한 걸 되게 좀 조심히 좀 웬만하면 뒤에 가서 안 보이는 데서 좀 해달라고 부탁은 드리는데 이제 정신없는 또 현장에 있다 보면 또 그게 지켜지지 않을 때가 몇 번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촬영 전에 항상 먼저 스태프들에게 먼저 좀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편이기도 해요, 사실. 그리고 제일 좀 신경 쓰는 부분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촬영을 진행하시다 보면 이제 밤 뭐 12시가 넘어가고 이게 이제 뭐 아동 인권 뭐 이걸로 따져보면 이제 저는 잡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제 그치만 이제 새벽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아이들의 컨디션이 급조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재롱을 부른다거나 재밌는 얘기를 해준다거나 이제 오히려 제가 반대로 이제 달래주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 많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렇군요. 저희 그 망치와 금붕어의 박수빈 감독님께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이 영화가 그 약간 뭐랄까요? 그 비슷한 장면으로 뭔가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첫 장면과 끝 장면이 저는 지금 이렇게 큰 스크린으로 보기 전에는 같은 장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해도 아예 틀렸다고 말하기는 사실 어렵지만 첫 장면에 기억 여러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첫 장면에서는 그 떨어뜨린 망치를 이렇게 주워서 이렇게 가는 것이고 마지막 장면은 이제 금붕어를 이렇게 사가지고 손에 들고 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그 첫 장면으로 시작해서 이제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그 전 애인을 만나고 이제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 마지막 장면이라서 저는 근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두 어딘가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맨 처음에 첫 장면과 그 다음에 이제 끝 장면을 넣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보면 시간적으로는 같은 날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보니까 같은 날이 아니라 다른 날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제 들고 가는 게 다르니까. 근데 보면 그 중간에 보시면 그 전 애인의 집에 이렇게 그 전 애인 집 문도 그렇고 근데 그 남자 주인공이 살고 있는 집도 보면 약간 문이 비슷하고 그리고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전 애인을 회상하는 장면들은 똑같이 소리가 먼저 들리고 그 다음에 뭐 카메라가 움직이거나 혹은 이렇게 고개를 돌렸을 때 그 전 애인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이제 화면 사이즈가 달라지죠. 이렇게 좀 뒤로 카메라가 빠졌을 때 전 애인이 서 있거나 이런 식으로 보면 좀 그렇게 그 어떤 규칙을 가지고 움직이는데요. 이런 것들을 배치를 생각하실 때 굉장히 고심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일 처음 제가 시나리오를 집필했을 때는 그냥 단순히 시간 순서상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대사가 많지 않고 좀 잔잔한 느낌으로 이제 계속 가다 보니까 이게 지루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스태프들과의 그런 얘기가 나와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루즈하지 않게 봐야 할 이유를 만들어 줄 수가 있을까 관객들에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과거 해상신을 하나씩 넣었고요 중간에. 그리고 중간에 약간 뭐 여자 주인공이 빨간 원피스를 입고 걸어간다거나 뭐 이런 장면들은 현장에서 이제 그 그림 자체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약간 초록빛의 나무들 사이로 걸어가는 그 빨간 원피스의 여성의 모습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예뻐서 담고 나서 편집 과정에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저렇게 해보면 어떨까 배치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간 순서상 이렇게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것보다는 이런 배치가 조금 더 지루하지 않고 좀 더 완성도 있게 보일 수 있겠다 해서 그런 배치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그 질문이 하나 또 감독님께 들어와서 이거를 하나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 박수빈 감독님께 별이라는 분께서 박수빈 감독님께 망치와 금붕어는 뭘 상징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방식이 이제 다른 분들과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독특하다면 독특한 건데 저는 이제 다른 걸 먼저 구상을 하지 않았고 망치와 금붕어라는 소재를 먼저 떠올리고 난 다음에 그 망치와 금붕어를 가지고 이런 인물은 어떨까 저런 인물은 어떨까 이런 내용은 어떨까 하나씩 살을 채워 나가면서 영화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망치를
떠올리고 망치와 좀 상반되게 차가운 거니까 좀 따뜻한 거 그리고 딱딱한 거니까 좀 말랑말랑한 건 어떨까? 뭐 살아있지 않은 거니까 좀 살아있는 건 어떨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망치와 금붕어가 되게 되었고요. 그런 다음에 망치랑 조금 비슷한 성격의 어떤 사람을 만들어보자. 금붕어처럼 금붕어가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살을 채워 나가면서 만들다 보니 이렇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영화가 약간 스릴러 같은 느낌으로 처음에 이렇게 소지를 휴대하고 다니는 사람은 사실 없으니까요. 이게 뭔가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좀 의기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궁금증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좀 그런 긴장감 같은 거를 견인하는 역할을 망치가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전체적으로 왜 그랬을까? 무슨 일일까?라는 질문을 약간 이렇게 그 플래시백으로, 그러니까 과거 회상 장면이나 이런 식으로 그 설명을 계속 그 과거의 시간을 계속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네요. 그리고 금붕어는 보기엔 굉장히 또 화려하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 보면 금붕어를 좋아하는 이유를 그 전 애인이 말을 해주죠. 좁은 곳에 갇혀 있지만 되게 그 헤엄치는 그 움직임들이 좀 되게 좋았다고 자유로워 보인다고 했었던가요? 좋아 보인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전 애인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로도 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 보경님께서 네, 망치와 금붕어에 어떤 영감이 떠올라서 만드신 시나리오냐고 물어보셨는데 그 아까 그 소재들을 먼저 떠올리셨다라고 하셔서 크게 이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자동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보면서 사실 저는 스토킹, 주거 침입 등의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망치로 여주인공 칠까봐 조마조마했답니다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을 가지고 견인하면서 이 영화가 그 관객을 끌고 가는 힘은 그런 긴장감이 있겠죠. 좀 독립영화에서는 좀 드물게 약간 그런 긴장감, 그 서스펜스, 약간 그 범죄와 관련된 그런 그 감정을 가지고 영화를 전체를 이끌어 가신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신선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수빈 감독님께도 계속 이렇게 그 질문을 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고 또 대신에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직은 저한테 온 게 아직 없어서 제가 전수빈 감독님한테 하나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을 주셔서 일부는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만 여기서 전수빈 감독님의 영화에서 영화 속 영화로 문제가 되었던 생리를 묘사하는 대사는 김훈의 언니의 폐경에서 가져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뭐 2018년 말씀하셨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여성 페미니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제 굳이 영화에 그때 있었던 어떤 문학계와 영화계 쪽에 관련됐던 그런 이슈들을 굳이 그걸 그렇게 고른 이유가 있으시면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뜨거워 온 속에서 밀려나와 이런 대사를 이런 노사에 대한 어떤 조롱이나 비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이슈가 있었잖아요. 저는 종종 남성 예술가 분들이 자신의 문학이나 영화 이런 작품에서 생리를 묘사할 때 되게 일반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상한 자기만의 어떤 상징성 같은 거를 부여하려고 한다거나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뭔가 페미니즘 이슈나 다른 모든 이슈들을 포함해서 뭔가 창작자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좀 도태되지 않으려면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걸 적어도 인지하는 게 첫 번째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가정의 윤리에서 표현을 했던 영신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어떤 몰이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걸 좀 잘 보여줄 수 있는 지점이 그런 대사라고 생각을 했고
그 밖에도 뭐 여성 배우를 이렇게 우리 여배우님 이러면서 대상화를 한다던가 어떤 보이지 않는 위계를 슬쩍슬쩍 비친다던가 그런 거 통해서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한 그런 사회 면들을 조금씩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이 영화는 특히나 캐릭터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잖아요. 특히나 이제 이 세 영화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그 배우들의 합이라고 할까요? 어떤 티키타카 주고받음이 굉장히 한 공간 안에서 그 주고받음이 굉장히 중요한 영화인데요. 그 한 공간에 그리고 모여 있다는 것 그리고 크게 그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영화 속 영화 때문에 다른 장소가 나오고 그 우리 상이라는 그 영화를 그 촬영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의 그 전개는 이 그 회의실 스태프들이 모인 회의실 공간을 벗어나지 않고 그 웃음의 대학이라는 그 일본 영화가 생각이 나던데요. 딱 그 한 장소에서 모든 일이 다 벌어지고 그냥 끝나버리는 영화인데요. 뭐 물론 이 영화는 중간중간에 다른 장소들이 나오고 그리고 처음과 끝에는 이렇게 옥상 장면도 나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한 공간을 계속 그 오랜 시간 끌고 나가면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하면 굉장히 한정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루하다고 느끼지 않는 것은 이 그 만들어내신 여러 그 스태프들의 캐릭터들에서 오는 힘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어떻게 이 그 캐릭터들을 생각을 하셨는지 굉장히 대사들은 자연스럽고 그렇게 별 엄청 뭐 기억에 남는다거나 굉장히 독특한 대사를 쓰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굉장히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격이 드러나도록 쓰셨는데 시나리오를 쓰실 때 좀 어렵거나 힘든 점은 없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딱히 어렵거나 힘들다고 할 만한 점은 없었어요. 예전부터 뭔가 그 한정된 공간 안에서 인물들의 앙상블로 이루어지는 그런 영화를 해보고 싶다고 막연하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시나리오를 쓰는 과정에서 뭐 12명의 마음 약한 일본인 같은 그런 뭐랄까 앙상블이 주된 그런 영화들을 많이 참고를 했었고 또 그 배우분들의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촬영 몇 주 전에 이렇게 여러 차례 모여가지고 전체 리딩을 진행을 하면서 좀 더 제가 원하는 어떤 희극적인 톤을 찾아가는 작업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윤 배우님 포함해서 자기 캐릭터에 되게 막 빠져드셔가지고 되게 열정적으로 감독 이러면 어떨까요? 저러면 어떨까요? 되게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긍할 수 있고 재밌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반영을 해가지고 함께 만들어 간 게 아마 좀 그렇게 좀 어우러지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저도 궁금했던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감독님이 만드신 부분이고 또 일부는 이렇게 현장이나 내지는 이제 배우분들이 만드신 부분도 있을 텐데 다는 소개하시기 힘드시더라도 뭐 간단하게 뭐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어떤 부분은 제가 이렇게 감독님께서 만드신 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그 배우의 어떤 의견이 피드백이 오가서 좀 더 바뀐 부분이 있다라는 네. 대사가 크게 바뀌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적은 편이고 거기에다가 어떤 액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그 던져주셔가지고 반영을 했었는데 조금 장면이 좀 확장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영신이가 중간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회의 드릴게요 영화제 가면 뭐 드릴 수 있잖아요 하는 그 장면에서 그 영신 역의 김건 배우님이 되게 열정맨이시거든요. 막 전화 주셔가지고 감독님 이런 거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아이디어 많이 던져주시는데 그 장면이 되게 시나리오 상에는 조금 되게 간소하게 이렇게 한 마디 한 마디 던지는 그런 식으로 묘사가 돼 있다면 그 현장에서 김건 배우님이 좀 더 이렇게 약간 구구절절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느낌을 더해주셔가지고 더 처절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 지윤 배우님께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그 한 공간에 모든 거의 대부분의 그 배우들이 모여 계셔서 촬영을 진행하는 영화다 보니까
그리고 그 앞서의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앙상블이 중요한 그게 주된 어떤 영화를 끌고 나가는 힘이기도 한데 그 촬영장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그리고 혹시 이 영화를 통해서 좀 더 그 본인의 연기가 어느 정도 그전에 비해서 좀 더 달라진 부분이 있다던가 혹은 다른 배우분들과의 어떤 그 합을 통해서 좀 더 본인이 좀 더 성장했다거나 배웠다거나 뭐 되게 혹은 내지는 뭐 즐거웠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으시면 그것도 같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우분들이 회의실에 7분 정도 계셨는데 다들 연기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크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작품이나 캐릭터, 본인의 캐릭터 말고도 서로의 캐릭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그런 에너지들에 좋은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고 또 촬영장 분위기도 되게 좋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과정의 윤리잖아요, 제목이. 그래서 감독님께서 이 과정의 윤리의 과정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쓰고 계시다는 느낌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연기를 그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한 거는 좀 드문 일이라서 좀 낯설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는데 제가 그 영신 배우님이 저한테 소리를 지르시고 제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에서 배우분들이 서로의 연기를 더 끌어내주기 위해 애써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 배움으로 다가왔고 저도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처음에 그 이제 하위가 뭐 말해볼래 이렇게 할 때 약간 주저하고 약간 머뭇거리면서 그냥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그게 이렇게 바로 또렷하게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약간 그 오랫동안 입을 이렇게 아무 말 안 하고 다물고 있다 갑자기 말을 하면 약간 목소리가 떨린다든지 약간 정확하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아 이거는 그 감독님의 지인인가 보다. 저는 배우가 아니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뒤에 이렇게 크레딧 올라갈 때 보니까 지훈 배우님 이렇게 성함이 있으셔가지고 배우시구나 했는데 여기 같은 그 자경재 대장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지훈 배우님 연기는 재미를 넘어서 살아 숨쉬더군요. 라고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네. 그리고 감독님과 많은 리딩을 하시면서 연구하신 결과일까요? 아니면 영화과 생리를 직접 경험하신? 네, 하고 물어봐 주셨는데 요거는 이제 지금 그 방금 해주신 말씀에서 많은 부분들이 답변이 되는 것 같아서 따로 이렇게 더 하실 말씀이 혹시 있으시면 네, 계속 말씀 이어주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마무리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배우분들께 좋은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 또 제가 연기 수업을 받은 적은 없어요. 그래서 혼자 어떤 연기가 좋은 거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인물에게 예의를 지키면서 할 수 있지? 그냥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고 좀 정형화된 연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신선한 긴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익명님께서 모든 연출자분들께 여쭈어보는데요. 영화를 만들고 나서 이 장면은 아쉽다. 다시 찍고 싶은 장면이 있는지. 네, 이거 굉장히 대답하기 힘든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러면 저희 그 허진석 감독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건 사실 약간 그 숨기고 싶은 비밀 아닌가요? 다시 찍고 싶은 장면이요? 네. 전 다시 전부 다 찍고 싶습니다. 내가 잘 못했구나. 아니 사실 좀 아쉽다라는 장면은 이제 민호가 아까 전에 민호 배우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리 위에서 이제 민호가 감정을 잡고 이제 끌어가는 장면 중에 하나 있는데 그게 원래 눈물을 흘리는 장면 하나랑 눈물 흘리지 않는 장면을 이렇게 총 두 가지의 버전을 다 촬영을 했는데 그때가 되게 시간이 이 노을을 질 때 저 다리를 건너오면 와 예술이겠다. 근데 노을 시간을 맞추다 보니 민호 감정을 끌어올려야 되고
이제 사람이 이제 심리적으로 촉박하게 되고 그게 저희 영화의 전체적인 마지막 엔딩 제일 마지막 장면을 마지막 날에 마지막 촬영이었거든요. 그 눈물은 진짜 있겠네요. 그러면. 근데 사실 이제 그 눈물은 제가 좀 그 뒤에 비하인드가 또 있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마음에 들기도 하면서 조금 더 좀 노을이 좀 더 이쁘게 담겼으면 좀 더 카메라 워크가 좀 좋았으면 뭐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잘 나는 모르겠다. 네, 지금 자꾸 자꾸 민호 배우님이 아 내가 못해서 그렇구나라고 하시는데 아니라고 여러분. 네, 반응해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연기 너무 잘했어요. 네. 사실 네. 그 장면에 대해서 약간 이제 좀 더 붙이자면은 사실 모든 거는 이제 뒤에 ADR 그러니까 후시 녹음을 전혀 안 한 작품인데 그 장면만 다리 위에서 건너오는 그 우는 장면만 후시 녹음을 따로 진행을 했어요. 한 3시간 반 동안 녹음실에 들어가서 민호가 혼자 이제 그게 아니라 목소리 흉내를 우는 흉내를 계속 내고 그 코 닦는 소리까지 예, 제가 그런 거 다 일일이 지시를 다 했고 민호가 되게 지쳐했었던 기억이 예, 있습니다. 그랬구나. 네. 네, 욕 많이 보셨네요. 네. 아이고. 네, 그러면 망치와 금붕어에는 혹시 그 아쉬운 장면이 있으시면 네 말씀해 주시죠. 저는 정말 다시 찍고 싶은 장면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영화에 대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하필 그 대사가 길게 있는 그 장면이 야외 씬인데 당시에 여름이었어가지고 매미가 정말 미친 듯이 울어서 대사가 묻힐 정도로 네 그래서 아 진짜 현장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지 너무 발을 동동 구르고 그렇게 했었는데 네. 진짜 매미가 우리가 촬영을 하는 걸 알고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그래서 그 편집을 할 때도 진짜 이어폰이 너무 막 이렇게 귀가 아플 정도로 매미가 울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조금 덜한 장면 이렇게 붙여가지고 저희 사운드 디자이너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좀 덜해졌는데 어떻게 저는 이제 볼 때마다 그 장면이 계속 이제 아 매미 싶은데 보시는 분들께서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아쉽고 그 대사가 진짜 어떻게 쓴 대사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장면을 정말 다시 찍고 싶네요. 아, 그랬군요. 여름인데 네, 좀 되게 고요한 여름이기는 하죠. 망치와 금붕어 안에 있는 여름은. 그리고 말씀하신 장면은 그 배우분, 특히 여자 배우분이 굉장히 저는 좋은 얼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배우로서.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느낌의 그런 배우인 것 같아요. 저 영화에서는 사실은 그렇지 그 정확하게 사연이 나온 건 아니지만 약간 느낌이 돈 가지고 튄 전 애인이잖아요. 근데 그냥 얼굴은 되게 맑고 엄청 순수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냥 그 장면만 떼서 보면 그냥 뭐 첫사랑 같은 느낌도 드는 그런 되게 투명하고 맑은 그런 얼굴인데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약간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가고 뭐 하는 그런 이렇게 사연이 있는 그런 얼굴이어가지고 저는 되게 그 장면에서는 그 여자 배우분의 얼굴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네요. 네, 그런 후회가 있으신 줄은 몰랐습니다. 네, 과정의 윤리는 어떤 장면일까요? 저는 아쉽다기보다는 그 동호가 갑자기 탁 치고 일어나서 뭐 이야기에는 구조라는 게 있죠라고 뜬금없는 대사를 달린 장면에서 원래 계획대로였다면은 이렇게 트래킹과 함께 뭔가 좀 엄숙한 롱테이크로 찍고 싶었던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걸 포함해서 좀 몇몇 트래킹 컷들이 있었는데 기술적으로 시도는 했지만은 좀 다음 촬영에 좀 지장을 줄 정도로 딜레이가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빠르게 중단을 하고 수정을 해서 다음날 찍게 됐거든요. 컷을 좀 나누는 식으로. 그런 게 조금 당시에는 조금 아쉽긴 했는데 그게 또 완성도에 엄청 큰 영향을 주는 장면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서 또 그 당시에 이렇게 최선을 다했기도 해서 큰 아쉬움이 남지는 않습니다.
네, 그 장면에서 이렇게 곳곳에서 웃으시는 분들이 나오셨는데, 네, 되게 약간 이런 말씀이 배우 본인한테는 어떻게 들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 혀짧은 소리를 하시잖아요. 그 배우분께서. 그런 게 되게 전 재밌었거든요.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발음을 하시는 분을 뭐 캐스팅을 하시고 의도하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뭐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그런 말을 할 때 굉장히 이 영화의 어떤 그 유쾌한 코믹적인 요소가 그 장면에서 폭발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또 그런 사연이 있으신 줄은 또 몰랐네요. 엄숙하게 찍었다면 또 어떤 분위기였을지, 이 전체가 굉장히 좀 밝고 명랑한 느낌의 영화에서 그렇게 엄숙한 장면으로 만약에 갔다면 또 그것 나름대로 또 재미있는 볼거리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네, 이 김지수님께서 허진석 감독님께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요. 그 아동복지 사각지대를 주제로 영화 작업을 하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특별히 이런 주제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이유를 물어보시네요. 네, 저는 대학생 때 이제 아동 멘토링 같은 그런 이제 대학생과 이제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멘토링 교육 그런 걸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 아동 멘토링에 대한 대상자 친구들이 다 한부모 가정 친구들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맡은 아이가 또 지금 이제 성인이 됐는데 이제 그때 나이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였고 남동생 하나가 있었고 이제 어머니는 일하는 엄마여가지고 뭐 학교에서 점심 제공해주고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저녁을 제가 챙겨 먹는 모습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은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학원조차 가지 못하고 그냥 집안에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이 친구들을 뭐 동정한다라는 것보다는 이 친구들의 친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들었고 그래서 계속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런 좀 아동 복지에 대한 사각지대, 특히 요즘 사실 저희가 뉴스에서 보는 것보다 더 심한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사회적 이슈적인 부분에 좀 꼬집어내서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좀 많이 컸기 때문에 계속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 주리를 틀고 있는 우리 민호 배우님한테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민호 배우님은 어떤 배우가 되고 싶으세요? 저는 웅성우. 네? 웅성우요. 그 누구였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네, 묘사를 해주시면 저희가 맞춰볼게요. 그 드라마를 같이 저는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로봇이 아니야에 유승우요. 유승호 배우. 네. 네. 유승호 배우 같은 배우가 되고 싶은 이유는 뭘까요? 그때 아마도 촬영 시간이 새벽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기 그분 숙소까지 그걸 쉬는 데까지 저한테 빌려주셔가지고 너무 고마웠고 또 촬영하고 나서 촬영할 때 제가 피곤해하니까 분이 저랑 잠 안 오게 놀아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도 남들 도와주는 그런 착한 배우, 배려하는 배우 같은 게 되고 싶어서. 네. 하녀라는 우리나라 굉장히 오래된 옛날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에 안성기 배우가 아역으로 나옵니다. 거기도 이제 그때도 지금보다 훨씬 뭐 환경이 엄청 많이 안 좋았겠죠. 그래서 뭐 너무 이게 그때는 이런 의식 같은 게 또 없었을 때라 굉장히 배우들이 혹사를 많이 당했었던 때였는데 안성기 배우는 이렇게 한쪽에서 졸다 혼나기도 하고 막 그랬대요. 네, 그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그리고 네, 어느 세월에 네, 네, 네,
제이버리우스라는 분께서 망치와 금붕어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망치와 금붕어 첫 장면에서 마치 관객들이 금붕어인 것처럼 배우와 관객의 시선이 마주치는 장면이 있었는데 어떤 의도가 있으신 건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관객들이 금붕어인 것처럼 배우와 관객의 시선이 마주친다는 점에 혹시 어떤 장면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네, 첫 장면 이렇게 약간 전방을 보고 있어서. 아. 감독님 영화예요. 약간 네. 오래돼가지고. 네, 감상이 약간 섞여 있는 질문이어서 약간 그 어항을 보는 장면에서 이렇게 관객을 본다는 느낌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네, 제이버리우스님 혹시 계시면 부연적으로 이 질문을 아니다, 충분합니다. 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든 장면은 아니지만 좋은 시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가 의도하지 않은 것들을 새롭게 해석을 해주시는 경우가 또 덜어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과거 해상이라고 해서 그 이영이와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이 대사를 나누는 씬들을 중간중간에 넣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 조 감독님이 이게 어떻게 보면 과거 해상이 아니라 그냥 영건이가 남자 주인공이 바라는 그런 상상일 수도 있겠다. 상상 속에서 이제 이영이가 남자 주인공인 영건이를 금붕어처럼 이렇게 살랑살랑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멋진 표현을 해주었는데요. 네.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석을 해주셔도 저는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 김지윤 배우님께서 질문이 이거는 저도 굉장히 좀 궁금한 질문인데요. 네, 첫 사이다 대사를 칠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라는 전보경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그때 사실 선배이기도 하잖아요. 그 프로젝트에서는 상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근데 그 말을 하는 게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좀 예의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옳은 일이 아니더라도. 근데 그때도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걸 나의 윗사람에게 전달을 해야 하는데 내가 주저하면 또 거기서 하영이 가지는 에너지가 좀 작아질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좀 타이밍적인 부분이나 뭐 시선적인 부분 그런 걸 많이 생각하려고 했던 것 같고 저는 그게 약간 산통 깬다고 하나? 그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그 생각보다 그 부분을 재밌어 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나고 나서 조금 더 재밌게 표현을 했어도 좋았겠다 뭐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 약간 막내가 우물쭈물하면서 되게 주저하는 느낌이 있으면서도 또 이렇게 대차게 해야 될 말들은 또 다 하는 그 촬영하시는 분이 그런 말, 너 말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딱 그런 느낌으로 되게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 않게 저는 잘 해주신 것 같다고 느낍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억나는 게 그때 네. 감독님한테 가가지고 이때 하영이가 이 사람 괜히 막내한테 찔러보네. 좀 빡치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감독님께서 되게 재미있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되게 그 배우분들이 각자 가진 에너지들을 주고받는 것들이 그런 그런 공기 그런 게 되게 중요한 영화인 것 같고 특히나 과정의 윤리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그 관객들에게 재미를 주는 요소들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이 있는데요. 그
민호 배우님은 어른들이랑 작업하면서 힘든 건 없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스태프분들이랑 다 감독님이랑 스태프분들이랑 다 잘해주셔서 뭐 그렇게 더할 날 없이 더 편했고요. 그리고 또 그냥 다 편했어요. 그리고 다 잘해주시니까. 그리고 또 우리 감독님이랑 또 친하니까 또 감독님도 또 잘해주시고. 그리고 이 한숨은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게요. 이게 말을 빨리 하니까 갑자기 숨이 차가지고 그 자꾸 말하긴 하는데 그 다리 위에서 그러실 때 스태프분들이랑 두 분이서 찍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스태프분들이 제가 너무 그렇게 편해하니까 스태프분들은 힘들 수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거는 조금 죄송하기도 해요. 네. 넌 허린이 배우는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전수빈 감독님께도 차기작을 혹시 준비하시는 게 있다면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하시면서 시나리오는 모두 직접 쓰시는 거죠?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기린님이신데요. 네,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제가 연출했던 영화들은 다 제가 각본을 쓰고 연출을 했고 될 수 있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싶고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작품은 사실 없어요. 계속 뭔가 써야 돼, 뭔가 만들어야 돼라는 계속 압력과 초조함과 불안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공부를 하고 계속해서 영화를 보고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고 영화도 만들면서 그런 고생을 하면서까지 내가 또 해야 되는 이야기가 뭘까, 보여줘야 되는 이미지가 뭘까를 고민을 하면서 지내고 있고 계속 영화를 하고 싶은 의지와는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계속 하다가 또 좋은 어떤 생각이 지나가면은 영화를 계속해서 만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영화 속 영화의 제목이 우리 상희인데요. 감독님께서 전에 만드셨던 제목은 뭐 상희의 비디오이던가요? 네, 상희 다르지만 굉장히 이 발음에 주의하지 않으면 혹은 듣는데 주의하지 않으면 굉장히 비슷하게 들리는데 혹시 세계관이 뭐 공유되고 있다거나 이런 비슷한 이름을 이렇게 쓰시는 이유가 혹시 있는지 약간 궁금한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인물 이름을 떠올릴 때 사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떠올리거나 하진 않거든요. 상희라는 이름도 제가 시인 이상 김혜경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걸 상희 이상 이렇게 바꿔가지고 지은 거고 또뭐 주인공 윤슬의 경우에도 제가 김해에 있는 윤슬미술관에 갔다가 윤슬 이거 써먹어야겠다 하고 쓴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지인의 이름을 조금 살짝 바꾼다거나 그게 마음에 들었으면 또 다음 작품에 또 뭔가 비슷하게 변형을 해서 쓴다든가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편이지 뭐 특별하게 어떤 의미를 두고 장명을 하지는 않아요. 충무로가 아닌 부산에서 영화를 만든다는 것에 대한 새 감독님들의 의견이 궁금하다는 자경재 대장님의 질문이 있으신데요. 네, 저희 허진석 감독님부터 한번 대답 주실 수 있을까요? 충무로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제가 일단은 그냥 사실 부산에서 촬영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제한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감독님도 다 공감하실 부분이겠지만은 장비라는 그런 영화 촬영 장비 그다음에 영화에 대한 인프라가 솔직히 부산에 많이 좀 서울에 비해는 좀 많이 적은 편이긴 해요. 그래서 조금 좀 더 고가의 장비, 조금 더 뭐 지미집 좀 좋은 걸 사용을 하려고 하면 뭐 좀 서울에서 일부러 서울을 가서 장비를 대여를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좀 추가로 뭐 왔다 갔다 하는 기름값비 뭐 그다음에 한번 왔다 갔다 하면 또 한 이틀 정도 더 빼야 되고 실사용은 뭐 하루인데 3일을 빌려야 된다는 날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힘들긴 한데
그래도 가장 부산에서 촬영하기가 제일 좋다고 느낀 점은 로케이션을 볼 때 가장 좀 많이 협조적이세요. 네, 뭐 어디 저희가 뭐 어디 학생입니다. 아니면 저희 독립영화 하고 있습니다. 단편영화 촬영하려고 하는데요. 페이를 얼마나 드려야 될까요? 하면 됐다고 쿨하게 됐다고 그냥 좀 시원하게 저희는 이제 촬영 끝나고 이제 너무 감사하다고 소정에 조금 얼마 챙겨드리고 조금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박수빈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영화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4편 정도 찍었는데 모두 부산에서 촬영을 했고요. 저도 윤석 감독님처럼 이제 부산 시민분들이 굉장히 협조적이세요. 그래서 저도 저희 왕치와 군보를 촬영할 때 폐병원을 섭외를 해서 폐병원에서 다행히 그런 예쁜 그림을 담을 수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협조적이시고요. 아무래도 말씀대로 또 인프라나 이런 측면에서는 서울과는 어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뭐 그래도 부산에서 사람들이 계속 영화를 만드는 이유는 부산에서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있잖아요. 서울과는 차별화된 그런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 많이 영화가 만들어지는 게 저는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박수빈 감독님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성희롱해서 죄송합니다. 네, 전수빈 감독님. 저는 특별히 시나리오를 쓰거나 영화를 만들 때 부산의 어떤 지역적인 특색 같은 거를 고려를 하고 뭐 장소 선정을 한다거나 그러진 않지만 영화를 찍을 때 웬만한 상상했던 공간을 찾을 수 있다는 면에서만큼은 또 그리고 또 협조적이라는 것에서 되게 부산이 영화 찍기 좋은 지역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연고가 있으셔서 좀 장소들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있다는 뜻으로 제가 들어도 될까요? 네, 그렇게 네, 세 분이 다 그런 부분에서는 공통적이신 걸까요? 아니요, 저는 연고의 그런 힘을 좀 얻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한 중학교 한 16살 때부터 부산을 떠나고 한 11년 만에 부산에 다시 내려와서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연고이 집은 고향이긴 하지만 되게 아무도 모르는 다시 초기화 상태에서 이제 하는 상태여가지고 로케이션 장소 구할 때 이제 부산 BMDB도 많이 이제 좀 많이 도움을 주셨고 이제 직접 발품 파는 게 제일 최고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박수빈 감독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연구가 없고요. 발품을 팔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어떻게 하면 이분을 설득할 수 있겠다 노하우도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 협조적인 이제 마인드로 이제 들어주세요 먼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나 보자 이런 마인드가 다 있으시더라고요 부산 시민분들께서는 그런. 네, 부산이 이렇게 그 독립영화뿐만이 아니라 큰 영화, 이렇게 제작비가 많이 드는 영화를 찍을 때도 뭐 예를 들면 도로를 통제한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사실은 불편하고 짜증날 수 있는데 그냥 영화 때문에 통제합니다 하면 그냥 다 수긍하시고 돌아가신대요, 다들 다른 데 길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그 독립영화나 뭐 독립영화를 그렇게 협조해 주시는 분들이 영화관까지 그 와주시는 거는 아주 많은 경우에 그렇게까지 크게 많이 이어지는 것 같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마인드는 좀 그렇게 협조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5분들께 앞으로 그 이후의 향후 일정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를 들어보면서 공식적인 이제 마지막 질문을 이걸로 할까 합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맨 끝에 계신 우리 김지은 배우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앞으로 향후 계획. 네. 저는 얼마 전에 졸업을 해서 이제 사회에 나가게 되었으니까 저를 더 발전시키는데 좀 주력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좋은 기회가 있다면 얼마든지 더 좋은 작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계속 저희가 그 독립영화의 얼굴로 계속 뵐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도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획은 없지만 계속해서 영화를 하려고 노력할 거고 또 기회가 되면은 좋은 배우님들하고 또 김지윤 배우님이랑도 같이 또 작업을 해보고 싶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혹시 하나만 제가 여쭤보면 네, 그 다음 작품의 그 톤이라고 할까요? 장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이렇게 밝고 명랑한 이렇게 약간 발칙한 면이 있는 그런 영화가 될까요? 어떠세요?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태도에 어떤 큰 변화가 없다면은 뭔가 가정의 일기나 다른 영화들처럼 조금은 뭔가 좀 속된 표현이지만 거지 같은 세상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뭔가 희망을 가져보지 않을래? 라고 얘기해볼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졸업을 하기 위해서 영화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에게는 되게 유익한 경험이었고 그 이후로 제가 어떻게 감사하게도 영화를 몇 번 촬영을 하게 됐는데 영화 촬영 현장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치열하고 되게 열정적이고 젊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영화 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많이 배웠고 제가 당장에는 연출을 하지 않겠지만 언젠가 또 연출을 하게 된다면 저들처럼 저들 옆에서 좀 많이 배우고 더 공부해서 좀 더 완성도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이 21년 3월이죠. 작년 4월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직장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이제 섭이라는 영화를 네, 만들고 그것도 부족해서 조금 대출을 좀 은행의 힘을 좀 빌려서 이제 촬영을 하고 이제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전 지금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차기작을 조금 준비 중에 있고요. 차기작을 준비 중에 있고 그래서 시나리오를 조금 써 나가면서 저한테 좀 마지노선 맥심 선을 그어놓은 건 상반기까지다. 상반기 안에 어떤 걸 해결하지 못하면 그냥 조용히 직장에 다니자. 네, 나이가 네, 그렇게 냉정하게 좀 벼랑 끝으로 제 성격이 좀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는 성격이고 그래야지만이 뭐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 일단 영화를 한 편 더 제작을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다라는 것과 퇴직금을 땡겨서 영화를 만들었다라는 사실은 이미 이제 부모님의 엄청난 반대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네, 제가 약간 네, 4D로 약간 느낌이 오는데, 네,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재민호 배우님한테도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고 싶네요. 앞으로 이 수업 촬영한 것처럼 그 이준이가 자기가 알아서 하잖아요. 이번에는 엄마가 연기 연습 지금 해라 아니면은 이런 말 안 듣도록 제가 알아서 척척 하고 그리고 또 연기도 더 열심히 하고 계속 성장해 나갈 겁니다. 제가 잠깐 이제 그 말에 좀 붙인다면 이제 민호 어머님이 여기 자리에 차고 계시지만 매번 이제 집에서 이준이랑 다른 아이가 여기에 있다. 이준이의 밥만 따라가라 라는 얘기를 민호한테
매번 그 이준이가 되라. 아니 이준이만큼 되라. 저는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준이 딱 이만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이준이는 얌전한데 전 집에서 깝죽대요. 그래서 그런 말 안 듣고 얌전하네. 우리 아빠도 지금 얌전해지라고 커서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얌전해지고 그냥 도시로 나갈 겁니다. 선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 그 세 편의 부산 그 지역에서 만든 영화와 또 감독님들 모시고 또 배우님들 모시고 시간을 가져갔는데요. 늦은 시간까지 저희하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모이기가 쉽지 않은데 되게 지금 많이 앉아 계셔서 좀 놀랬거든요. 네, 앞으로도 계속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영화관 스크린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